세계 최강국이 되겠다. 중국의 이런 목표는 어디에서부터 온 걸까요? 탈냉전 이후의 대전략을 3단계로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수단이 있죠. 미국이 항모를 개발하면 중국도 항모를 개발하는 게 아니고 1대1로 중국은 왜 서쪽으로 갔을까? 4차 산업혁명이라는 기술적 측면과 관련돼 있다고 봐요. 유일 초강대국으로서 미국의 종말이다. 글로벌한 질서를 구축했을 때 세계의 모습은 어떠할 것인가? 과거의 중국으로부터 배워라. 안녕하세요. 언니가 읽어봤어. 박언니 박에스더입니다. 미국과 중국은 지금 패권 경쟁 중인가요? 이 질문에 대답을 하려면 먼저 전제가 되는 몇 가지 질문들의 답을 해야 합니다. 세계에는 패권국이라는 게 존재하는가? 즉, 국가들 사이에 위계 질서가 있고 그 맨 꼭대기에 한 국가가 있고 그 국가는 다른 국가들의 힘을 행사할 수 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미국과 중국은 지금 패권국인가요? 둘 중 어느 나라가 패권국인가요? 좀 더 답이 많이 나올 미국이 패권국이라고 한다면 미국의 패권은 지금 공고합니까? 흔들리고 있습니까? 중국은 미국의 패권을 대체할 강한 후보인가요? 여기 중요한 세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중국은 세계 패권을 원하는가? 얼마나 원하는가? 미국과의 갈등을 불사할 만큼 강하게 원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의 대부분 예스라는 대답을 갖고 중국을 분석하는 책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차이나 쇼크를 소개할 때 예고를 해드렸죠. 롱 게임. 중국이 지금 긴 게임을 하고 있다. 부제는 미국을 대체하려는 중국의 대전략. 러쉬 도시의 책입니다.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 연구원이고 힐러리 클린턴과 바이든 대선 후보 캠프에서 일했고 바이든 행정부 국가안보회의 중국 담당 국장을 맡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민주당 계열의 진보 성향 학자라는 거예요. 보통 중국이 언제 미국을 제끼고 세계 패권을 차지하려 할지 모른다. 중국에 강경 대응해야 한다. 이런 입장은 미국의 보수정당 공화당에서 나왔었는데 이제는 미국 민주당에서도 그런 입장이 주류라는 거죠. 이 책은 매우 미국적인 관점에 입각해 있습니다. 미국이 세계 패권국이고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질서가 더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게 유지돼야 한다. 좀 짜증나나요? 우리처럼 규모만 봐도 세계 패권에 도전하기 어려운 국가들 입장에서는 미국, 중국 다 짜증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그 두 나라로부터 모두 큰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전략과 변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죠. 이 책은 분량이 만만치 않은 책이지만 아주 체계적이에요. 하나의 일관된 이론적 틀에 근거해서 쓰여져 있다는 거죠. 탈냉전 이후부터 현재 가까운 미래까지 적용될 중국 대전략의 변화 과정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살펴보기 전에 이제 두 가지 정도를 짚어봐야 하는데, 첫째, 대전략이란 무엇인가? 한 국가가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에 대한 이론이다. 그거를 대전략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게 큰 전략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군사적, 경제적, 정치적, 즉 다양한 국가정책 수단을 중앙에서 의도적으로 동원하고 통일적으로 조율해서 실행해 나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중국같이 공산당 일당 독재 권위주의 국가가 이런 대전략을 더 잘 실행해 나갈 수 있겠죠. 그렇다면 세계 최강국이 되겠다. 중국의 이런 목표는 어디에서부터 온 걸까요? 지난번 그 차이나 쇼크에서는 그 중국의 최근의 변화를 시진핑이라는 인물과 관련해서 분석을 했는데 이 책은 그걸 중국 공산당의 특징으로부터 끄집어냅니다. 우선 중국 공산당은 처음부터 민족주의 정당이었다. 중국이 제국에서 멸망해가는 그 치욕의 19세기를 지나면서 과거의 위대한 중국을 되찾아야 한다는 그런 애국주의, 민족주의적 열기가 이 중국 공산당의 토양이 됐다라는 거예요. 중화민족 부흥은 그래서 중국 공산당에게는 본질적 사명 같은 것이다.
둘째, 중국 공산당은 레닌주의 정당이다. 레닌주의는 전문적 혁명가들의 전위가 최대한 중앙 집권적으로 힘을 결집해서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그래서 중국 공산당은 강력한 중앙 집권력을 발휘해서 새로운 역사, 중화민족의 부흥이죠. 중국을 세계 패권국으로 올려놓으려고 하는 것이다. 제기 학술 서다 보니까 좀 전제들이 있어요. 진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자는 중국의 탈냉전 이후의 대전략을 3단계로 봅니다. 1차 대전략, 도광양회, 미국을 약화시키기. 2차 대전략, 유소작위, 중국 주도의 지역 질서를 구축하기. 3차 대전략, 100년 만의 대변동, 중국 주도의 세계 질서를 구축하기. 그렇다면 중국은 뭐 때문에 이런 대전략을 수립하고 또 이전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전략을 바꿨는가? 그 변수는 미국의 힘과 위협에 대한 인식이다. 미국의 힘이 얼마나 강한가가 중국의 대전략 변화를 결정해 왔다. 1차 대전략, 도광양회. 1989년부터 2008년까지 중국이 미국을 위협으로 인식하면서 세워진 대전략이에요. 3대 사건이 계기가 됐죠. 1989년天安문 사건, 중국 인민들의 민주화 요구를 중국 정부가 무자비하게 탄압한 사건이죠. 이때 미국은 서방 국가들과 연대해서 중국을 맹비난하면서 중국에 대한 제재를 단행했는데, 그걸 지켜보면서 중국이 큰 배신감을 느꼈다. 그 사건 자체가 미국과 서방의 자유주의적 자극에 의해서 발생한 것인데, 미국은 사태가 더욱 악화하도록 부추겼다. 미국은 중국의 사회주의를 자유주의로 대체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던 것이다. 미국은 중국의 이데올로기적 위협이다. 두 번째, 미국이 걸프전에서 첨단 무기를 이용해서 신속하게 승리를 하는 것을 보면서 미국의 군사적 위협을 인식하게 됐다. 셋째, 1991년 구소련의 붕괴죠. 사회주의권 대부분이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미국으로부터의 지정학적 위협을 느끼게 됐다. 미국을 위협으로 인식한 중국이 세운 전략, 덩 샤오핑이 주창한 외교 지침인 도광양회조, 능력을 감추고 시간을 벌자. 앞에서는 스스로를 강경하게 보이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면서 뒤에서는 조용히 미국의 힘을 약화시키는 전략이죠. 대전략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수단들을 통합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크게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수단이 있죠. 당시 중국의 군사 전략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비대칭 전략이에요. 이 전략의 목적이 미국의 정면으로 맞서는 게 아니라 뒤에서 조용히 미국의 힘을 빼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칭 무기, 미국이 항모를 개발하면 중국도 항모를 개발하는 게 아니고, 미국이 항모를 개발하면 중국은 더 싼 비용으로 그 항모를 무력화할 비대칭적 무기를 개발하는 거예요. 중국은 그런 무기를 샤 서우젠, 비장의 무기라고 불렀는데, 미국의 항모에 대응하기 위한 소음이 적은 디젤 잠수함, 또 기뢰, 대함 탄도미사일 같은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항공모함은 능력이 있었음에도 그 비대칭 전략에 맞지 않으니까 개발하지 않았던 거죠. 이 비대칭 전략이 상당히 중요한데, 저자는 비대칭 전략이 강대국의 힘을 빼는 최선의 전략이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은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사용할 전략이라고 나중에 제안을 합니다. 정치적으로는 미국의 힘을 빼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그 전까지 가입하지 않던 국제기구에 적극적으로 가입을 합니다.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기구들에 가입을 해요. 그래서 우선 중국은 위협이 아니에요, 이렇게 이웃 국가들을 안심시킨 뒤에 미국이 이 기구를 강화하려고 하면은 그건 안 돼, 이렇게 막습니다. 왜? 중국은 미국이 중국의 이웃 국가들과 연대를 해서 중국을 봉쇄하고 포위하는 전략을 쓰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그것만 갖고는 또 미국의 위협에 안심이 안 됐어요. 그래서 아시아에서 미국이나 미국의 동맹들이 참여하지 않는 그런 지역기구를 활성화하려고 했죠. 그게 대표적으로 중국과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주축이 된 상하이 협력기구 같은 것이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이 시기에 미국의 경제적 레버리지를 무력화하는 데 집중을 했죠. 테난만 사건 때문에 미국이 중국의 최혜국 지위를 박탈하려고 했어요. 최혜국 지위, 무역 등에서 다른 나라와 동등한 권리를 주는 것이죠. 개혁개방 이후에 미국은 중국에 이 최혜국 지위를 줬지만 해마다 의회 표결을 통해서 통과 여부를 결정을 했어요. 미중 무역 관계가 밀접해지면서 중국의 최혜국 지위를 주는 게 미국에도 유리했기 때문에 뭐 의회에서 해마다 문제없이 통과가 됐는데 테난만 사건으로 그게 통과가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결국 미국은 중국의 최혜국 지위를 유지했어요. 하지만 그거를 보면서 중국이 깨달은 거죠. 아, 미국이 우리를 정치적으로 압박할 경제적 수단을 갖고 있구나. 저거를 없애야 되겠다. 중국은 미국의 다른 곳에서 많은 양보를 하고 또 세계 무역기구 가입 협상까지 연계를 하면서 2002년에 미국으로부터 영구적 최혜국 지위를 획득합니다. 2차 대전략 2009년부터 2016년까지의 유소 자기, 더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달성하기. 중국의 대전략 뭐 때문에 바뀌죠? 미국의 힘에 대한 인식이죠. 미국의 힘이 약해지고 있다는 인식이 생기게 만든 사건, 바로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죠. 중국의 지도자들 이렇게 말합니다. 국제적 세력 균형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다. 즉 미국의 힘이 약해지고 있다는 거죠. 세계에서 다극화 전망이 분명해지고 있다. 즉 중국도 이제 강대국 대열에 들어서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중국의 전략적 초점은 미국을 약화시키는 데서 중국 중심의 질서를 구축하는 것으로 옮겨갑니다. 어디에서부터? 바로 아시아와 인도양 태평양 지역에서부터죠. 이 시기 중국이 강조한 것이 바로 주변 외교다. 중국의 이웃 지역을 중국이 주도하는 운명 공동체에 가입시키자. 먼저 군사적 측면에서 이전까지 연안에서 미국을 방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중국의 해양 주권을 수호하고 지역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대양 작전 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을 합니다. 수십 년 동안 미뤄뒀던 항공모함을 잇따라 진수하면서 항공모함 기반으로 해군을 재편합니다. 방어가 아니라 통제, 공격 능력을 배양하는 거죠. 수상함을 늘리고 대공전, 대잠전 능력을 극적으로 개선하고 기뢰가 아니라 기뢰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해병대 숫자를 늘려서 상륙전 능력도 강화를 하죠. 또 수십 년 동안 외국의 군대를 주둔하거나 기지를 만들지 않겠다던 약속을 뒤집고 인도 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해외 기지를 건설하고 1대1로 등을 이용해서 외국 항구들을 개발하면서 그거를 군사적으로 쓸 수 있게 하고 지역 안보 활동에 참여하고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정치적 측면을 볼까요? 아시아를 중심으로 중국이 주도할 수 있는 새로운 기구를 출범시키거나 기존에 취약하던 기구를 제도화합니다. 타겟은 미국이나 미국 동맹의 영향력이 약한 기구들이죠. 대표적으로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아시아 교류 및 신뢰 구축 회의가 있습니다. 중국 주도하에 설립된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중국이 이웃 국가들에 대한 공공재 공급 중개인으로 위치해서 이웃 경제와 중국의 경제 엔진을 연결하려고 시도를 했던 것이다. 결국에는 유럽 국가들과 한국 등 미국 동맹들도 참여를 하면서 중국이 많은 양보를 해야 했지만 여전히 중국의 통제력이 작용하는 구조로 남아있죠. 아시아 교류 및 신뢰 구축 회의의 경우 원래 카자흐스탄이 주도하던 취약한 포럼이었는데 중국이 러시아와 함께 공식적 국제기구로 격상을 시켰어요. 미국과 일본이 포함되지 않은 유일한 범아시아 국제협력 플랫폼이죠. 미국의 힘을 배제하는 중국 중심의 아시아 안보 구조를 만들려는 시도였다. 경제적 차원의 질서 구축은 인프라와 금융을 중심으로 펼쳐졌습니다. 목표는 경제적 레버리지, 그러니까 중국이 다른 나라를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드는 데 맞춰집니다. 1대1로 중국은 왜 서쪽으로 갔을까? 미국의 힘의 공백이 있는 지역에서 중국의 힘을 독자적으로 구축하겠다는 것이죠. 1대1로 투자의 많은 부분이 지금 적자가 나고 있어요. 그렇지만 투자한 국가들에서 경제적 의존을 만들어냈고 중국이 통제할 수 있는 새로운 무역과 안보의 관문을 창출해냈죠.
중국은 이 시기에 미국이 지배하는 글로벌 금융 지배 구조를 우회할 수 있는 자체 대안을 만드는 데도 집중을 합니다. 국제 금융 결제 메시징 시스템 스위프트의 대안인 중국식 국제 결제 시스템 CIPS를 개발을 하죠. 스위프트가 이란, 북한의 직접 제재, 또 제3국으로 중국 제재에 활용되는 것을 보면서 미국의 저런 것을 회피를 하면서 이후에 우리도 다른 나라 제재에 쓸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또 인민폐를 국제 기축통화로 띄우면서 달러의 지배력을 약화시키려는 시도, 중국 기업을 국제 신용평가 기관으로 띄우려는 시도들이 있었다. 자, 이렇게 지역에서 질서를 구축하던 중국, 드디어 세계 무대로 그 야망을 펼칠 때를 맞이합니다. 3차 대전략, 100년 만에 대변동이 일어난다는 시기죠. 드디어 최종적 대전략을 펼칠 때라고 믿게 만든 사건은 무엇이었을까요? 중국이 서방에 돌이킬 수 없는 부패와 쇠퇴의 신호라고 본 두 사건, 영국의 EU 탈퇴 브렉시트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입니다. 서방의 자유주의 질서가 한계에 다다랐다. 경제적 불평등, 백인 민족주의, 포퓰리즘, 허위 정보 만연, 결국 메가 트렌드는 유일 초강대국으로서 미국의 종말이다. 반면 중국의 힘은 국제 세력 균형을 바꿀 수 있을 만큼 충분하게 부상하고 있다.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할 적기다. 2049년 중국 창건 100주년 즈음까지 중국이 미국을 대체해 세계 최고 국가로 우뚝 서 중국 주도의 세계 질서를 구축하는 게 3차 대전략의 목표입니다. 중국 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우선 정치적으로 이른바 중국 모델, 중국 시스템의 국제적 정통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전 세계에서 미국 동맹들을 분열시키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UN 기구들에서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지역 기구들을 확장하는데 특히 중국 아프리카 협력 포럼, 중국 아랍 국가 협력 포럼, 중국 동유럽 국가, 중국, 중남미, 카리브해 국가 공동체 이렇게 중국 중심의 양자 관계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권위주의적 국내 정책을 가진 국가들의 연합을 결성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연합에 조직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요. 이른바 중국 모델의 홍보와 수출에도 열을 올리고 있는데 특히 반자유주의적 시스템을 기술 기반으로 수출하는 게 특징이죠. 감시 검열 장비의 수출, 규제 자문, 교육 거버넌스 메커니즘에 관여하기 등이죠. 경제적으로 보면 중국은 100년 만의 대변동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기술적 측면과 관련돼 있다고 봐요. 역사에 대한 유물론적 시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기술에 기반한 산업적 혁명이 세계 권력 구조를 전환시키는 계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 경쟁에서 미국을 이기려고 온 힘을 쏟고 있죠. 군사적으로 글로벌한 수준의 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원양 부대, 해외 물류시설, 글로벌한 주둔을 추구하고 극지방, 우주, 심해까지도 새로운 전략적 국경으로 선언하면서 중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그렇게 해서 중국이 세계 최강국으로서 글로벌한 질서를 구축했을 때 세계의 모습은 어떠할 것인가 예측을 해봅니다. 어떨까요? 일본, 한국의 미군은 철수하고 미국의 지역 동맹이 종식되고 미 해군이 서태평양에서 철수할 것이다. 중국은 영내 주변국들의 존중을 확보한 상태에서 대만을 통일하고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의 영유권 분쟁을 해결할 것이다. 중국은 지역 전체에서 권위주의 바람을 강화시키면서 자유주의적 가치들을 손상시키는 방식으로 그 질서를 전개할 것이다. 중국이 구축한 글로벌 질서는 지금보다 훨씬 다른 나라들에게 강압적일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중국의 이런 대전략을 막기 위해서 미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국과 타협하거나 중국의 체제를 바꾸는 방법이 있을 수 있죠. 저자는 둘 다 안 된다고 봅니다.
우선 중국과 타협을 하려면 중국을 미국의 위협으로부터 안심시킬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게 어려울 것이다. 중국은 미국과 관계가 좋았던 시절에도 자본주의자들은 정치적으로 사회주의자의 패배를 원한다. 중국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게 그들의 근본적인 목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미중 경쟁이 격화되는 시기에는 더욱 미국을 믿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중국 내부에서 자유주의를 진전시켜서 변화시키는 것은 늘 공산당의 탄압으로 실패해왔고 중국이 더욱 권위주의적이 된 지금은 더 어렵다. 체제 전복은 생각도 하지 마라. 너무나 위험하다. 결국 미국은 중국과 숙명적으로 경쟁하는 수밖에 없다. 어떻게? 과거의 중국으로부터 배워라. 비대칭 전략이죠. 미국이 이미 구축해놓은 질서, 그게 약해졌다면 다시 회복을 시키면서 중국의 세계 질서 구축을 무력화하기 위한 비대칭적 수단을 채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거부 무기에 투자를 하고 동맹들의 거부 능력 개발을 지원하고 중국의 해외 기지 구축 노력을 약화시켜라. 경제적으로 1대1로 등 중국의 경제 구상을 공동 투자 등으로 다자화시켜야 한다. 동맹 국가들이 중국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 지원하고 중국의 기술 인소나 절도를 저지시켜라. 정치적으로 중국 주도 기구들에 가입을 해서 중국이 주도하지 못하게 하고 중국이 예전에 썼던 방법이죠. 중국 주도 기구에 대한 대안 기구들을 만들고 UN 시스템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라고 조언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매우 미국적인 관점으로 책을 마무리하는데요. 미국이 세계 최강국의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 여러 번 쇠퇴론의 물결이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 미국은 쇠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미국에는 중국은 절대 가질 수 없는 그런 강점들이 있는데 글로벌한 자유주의 동맹, 이민자들이 몰려드는 젊은 인구, 달러를 위시로 한 금융 지배력, 평화로운 국경과 혁신적 경제, 즉 열린 사회와 신뢰에 기반한 국제적 소프트 파워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저자는 지금 미국이 5번째 쇠퇴론의 물결에 있지만 과거에 여러 번 그랬던 것처럼 실제로 쇠퇴 조건들이 형성돼 있는 게 아니다. 문제는 미국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있다. 미국이 현명한 선택을 한다면 이 쇠퇴론의 물결도 지나가는 것일 뿐이라는 매우 미국적인 자신감으로 책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 워낙 학술적이고 내용이 방대하다 보니 제가 무슨 대학원 박사과정 학생처럼 책을 읽어야 했어요. 그런데 책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어떤 틀을 딱 세우고 그 틀에 맞춰서 쭉 기술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국과 국제 질서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됐죠. 다만 우리에게는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차이나 쇼크도 그렇고 또 이 책의 역자들도 같은 얘기를 해요. 중국이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변화 시기에는 불확실성이 크죠. 예측과 대응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럴수록 변화를 인식하고 예의주시해야만 우리의 대응책을 찾을 수 있겠죠. 언니가 읽어봤어. 구독 꾹 잊지 마시고요. 고맙습니다.